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소리 들여서 아시겠지만 제가 어딘가 이동 중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항상 미국에서 미국 회사 너무 널널하고 직장 너무 일찍 퇴근하고 너무 좋다고 말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은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에요.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저는 학부모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한국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처럼 막 돈만 벌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자식을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유교적인 아버지들이 많죠. 저는 유교가 잘못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의 아버지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굉장히 널널합니다. 회사 일을 전형적인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일이 널널해요. 그러면 제가 대부분 시간을 어디다 쏟냐면 가족을 위해 쏟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뭔가 가족들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아빠가 제 아들과 잘 놀아줄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많은 시간을 쏟느라고 저는 바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바쁜 이유 말씀드렸죠. 그래서 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유학과 미국에 대한 지식을 늘 전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런 취미생활 같은 거는 인생에서 부가적인 거예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저의 취미생활인 개인 방송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따로 조용한 곳에서 막 녹음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 아들이랑 놀아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맨날 요새는 이동하는 그 시간에 이게 짬이 났을 때 그렇게 녹음을 하기 때문에 요즘 제 방송의 영상 퀄리티, 음성 퀄리티가 매우 안 좋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그래서 한국인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정말 이거 마음 아픈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 가정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인들의 모든 불행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한국인들의 불행의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쪼개보면은 거의 90% 이상의 케이스는 유교적인 그런 컨셉의 마인드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굉장히 나쁜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교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 님들의 삶에 개선이 있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목고 가면 왜 안 되는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오늘도 이 유학고수의 내공을 담아서 또 이야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 동네에 최근에 한국인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국에서 제가 다녔던 회사 동기예요. 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 직장, 미국 대기업에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미국 대기업 다 떨어졌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죠. 왜 떨어졌는지. 미국에서 10위권의 박사학위를 따고도 미국 대기업을 왜 모조리 실패하는지 여러분은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국적인 개념으로 미국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큰 실수죠. 뭐냐면 내가 10위권의 명문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펙으로 뭔가 될 거라고 하다가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귀국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름 뭐 미국 박사라고
학벌이 좋으니까 한국은 학벌 사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최고의 엔지니어링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뭐 이름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아시죠.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이 주고 한국에서 무슨 직장 다니나 하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그곳. 무슨 맨이시군요 하는 그 무슨 맨으로서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자, 그 회사에서 이제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와서도 그곳에서 이제 그곳 사람들과 계속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그 미국으로 다시 이제 미국 문화를 공부하고 그래서 미국 인터뷰 보는 법을 공부해서 이제 미국 직장에 취업을 한 거잖아요. 미국 직장에 취업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나온 케이스죠. 그래서 미국에서 쭉 살고 있는데, 자, 최근에 한 2주 전쯤에 그 저희 동네에 이사 온 한 한국인 가정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제가 한국에 다녔던 그 대기업 출신이에요. 그 사람도 무슨 맨입니다. 무슨 맨. 자, 무슨 맨들끼리 오랜만에 그 한국 대기업 얘기도 좀 하면서 좀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먹고 왔는데 그런데 제가 그 집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좀 알게 됐어요. 자, 일단 그 아이들이 한국인 가정의 자녀들이니까 한국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되냐면 원래 한국 대기업에 그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가 그 사람이 이제 과장 말년차에 이제 미국으로 그 한국 대기업의 주재원을 오게 된 거예요. 미국 주재원을 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미국이 너무 살기 좋다는 걸 깨닫고 이제 자기의 그 대기업, 제가 다녔던 그 대기업, 그 같은 출신이죠. 그 대기업을 배신을 때린 거예요. 배신을 확 때리고 회사 몰래 미국 주재원 생활하면서 미국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기업에 다니는 거예요. 일단 미국 대기업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연구핏이 좋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국 대기업이 요새 뭐 여러분들 한국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대기업 거기 있잖아요. 그 한국의 유명한 테크 대기업 거기 망해간다고 막 이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대기업도 나름 자기네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꾸 이제 미국의 테크 대기업이 뭘 하는지 좀 염탐도 할 겸 계속 주재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닌자예요. 닌자. 자, 닌자 뭔지 알죠? 일본 닌자의 업무는 뭐죠? 예, 적진에 침투해서 평범하게 살지만 실제로는 적진의 동태를 살피는, 그것도 은밀하게 살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 중세 일본의 닌자예요. 그래서 닌자 하시면서 이분이 미국 대기업의 정보를 컬렉트하는 그런 주재원 역할을 했었어요.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연구핏이 기가 막히게 쌓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의 G사는 뭘 하고 있고 미국 뭐 N사는 뭘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의 A사는 뭘 하고 있고 요거를 그냥 빠삭하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알다 보니까 이게 바로 연구핏이에요. 제가 늘 방송에서 말하는 미국이 뭐 하는지 철저하게 분석하라 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주재원 하다가 그 업무 자체가 이제 한국 대기업이 보낸 닌자였기 때문에 그 닌자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 대기업의 연구 동향을 기가 막히게 알게 된 거죠. 그럼 그걸 인터뷰에 본인이 활용해가지고 한국 대기업을 배신을 때린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대기업에 이제 입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연구핏이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의 어떤 동향을 잘 알고 이것도 이 사람의 능력이다 라고 제가 뭐 일단 감탄했습니다. 그 닌자 역할을 하면서 충실하게 수행한 그 닌자 정보를 가지고 미국 대기업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저처럼 미국에 오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 대기업의 그런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한국 대기업에서 계속 있다가 주재원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토종 한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만 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연구핏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미국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본인은 미국을 잘 이해 못하고 미국 문화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와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계속 인연을 쌓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게 된 것도 사실 그 사람이 이제 저에게 이제 제가 미국 대기업 출신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라는 걸 알고 저에게 이제 착 달라붙은 거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랑 좀 친해졌어요. 이 사람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저도 이렇게 그 사람네 집 가서 대접해주는 뭐 삼겹살 잘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잘 먹었어요. 그래서 친해졌는데 가정에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제가 이 미국 유학 고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유학 하수나 미국 이민 하수들을 보면은 바로 보입니다, 문제가. 근데 제가 일단 크게 발견했던 그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와이프가 몸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그분의 와이프를 좀 관찰해봤는데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건강 상태예요. 뭐 그렇다고 막 뭐 졸도하거나 막 기절할 정도는 아닌데 이 몸이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봐도 몸이 되게 심하게 부어 있고 일단 병원에 가야 되는 당장 제가 그 상황이라면 당장 병원에 갈 것 같은데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또 사실 지금 와이프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건데 그러면 어떤 정상적인 가정의 남자라면 무슨 판단을 해야 되냐면 와이프를 쉬게 해야 돼요. 이런 손님 접대하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손님 접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접대를 왜 했는지 보면은 본인이 뭔가를 이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 인간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하고 그 미국에서 잘난 사람들 막 박사들하고 좀 이야기해보고 싶고 미국의 톱티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 막 그러니까 자꾸 자기 욕심에 자꾸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데 자기 집에 초대를 하면 누가 고생하죠? 와이프가 고생합니다. 물론 그 사람도 요리를 하는 건 도와주긴 했지만 사실 손님 접대할 때 음식 대접하고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아내예요. 아내. 그 사람 와이프가 근데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무슨 손님을 접대합니까? 그럼 안 돼요. 와이프 쉬게 하고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어야죠. 근데 어쨌든 와이프가 너무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유교 스타일의 가정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교가 왜 나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유교는 왜 나쁜 사상이냐면 자,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나와 내 와이프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부가 낳은 자녀들의 양육,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교적 가정에서 자란 한국 남자들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바깥일,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거, 요 바깥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금 와이프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퉁퉁 부어있는데 무슨 손님 접대를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한테 레드카드를 받은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사람한테 레드카드를 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은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아니, 와이프를 저렇게 혹사시키다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좀 관찰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미국에 와가지고 자녀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 한국 부모 입장에서 자녀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명문대학 진학해야 한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이제 그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미국에서 이제 자녀를 미국의 명문 중고등학교에 이제 일단 입학을 시키고, 뭐 학군, 뭐 미국도 학군 있잖아요. 한국도 뭐 강남 8학군 뭐 이런 게 있듯이, 뭐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어서 이 강남 8학군 출신은 아니에요, 저는. 근데 강남 8학군 바로 길 건너편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강남 8학군에 있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 저희 학교 다녔던 애들이 강남으로 전학 가기도 하고, 강남에서 뭐 공부하다가 좀 내신 성적 못 쌓은 애들이 저희 학교로 전학 오기도 하고, 바로 옆이니까 강남 8학군. 강남 8학군 문화를 되게 잘 아는데, 이 강남의 문화는 정말 안 좋아요. 이 학생들의 무한 경쟁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강남 스타일로 이제 자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와서도 학군 1등, 학군 점수가, 미국은 이제 학군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이제 쭉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보통이란 건 없고, 하여튼 학군 점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대부분 학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래서 학군이, 그 자녀 지금 다니는 학군을 물어보니까 10점 만점에 10점인데를 보내더라고요. 그 완벽한 학점이죠. 뭐 그런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학군이에요. 굉장히 공부 열심히 시키는 학군인데, 사실 그렇게 학군을 잘 보내는 이유는 사실 이제 부모가 이제 대학 좋게 보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특목고 출신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특목고 나온 거를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특목고 나왔다 얘기 듣자마자 저한테 또 레드카드 한 장 더 받으셨어요. 자,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특목고 보내는 거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미국에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미국에 망하는 지름길. 그래서 이제 왜 특목고 나오면 안 되냐면은, 이제 한국의 특목고는 이제 어떤 대학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아이를 이제 가둬놓고 무한 경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목고를 나온 사람의 특징은 이제 마음 안에 열등감이 되게 많아. 왜 열등감이 많냐면, 사실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애들만 모이는 데가 특목고입니다. 특목고, 그죠? 그래서 특목고에서는 늘 사람이 불안해요. 내가 이 성적을 놓칠까봐 늘 불안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특목고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랄 때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제 자아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인생을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특목고는 무한 경쟁을 하면서 끝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특목고에 가면은 이제 뭐랄까 우울증에 빠져요. 아이들이 우울증과 불안증, 강박증 이런 거에 빠지면서 이상한 습관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목고 나왔던 애들, 제가 한국 특목고 나왔던 애들 제가 많이 알고 있죠. 많이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좀 깊은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자살을 시도한 경험들이 있을 정도로, 특목고는 인간의 정서에 그렇게 안 좋은 곳입니다. 오직 대학을 위해서 무한 레이스를 펼치는 곳인데, 그 어린 나이에 10대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공간이 특목고예요. 절대 보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특목고를 나오고, 그리고 명문대를 가고, 그래서 한국의 그 대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특목고야말로 엘리트 사관학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도 미국으로 온 근본적인 이제 이유가, 물론 본인도 이제 미국 회사를 경험하고 싶었긴 했지만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온 거고, 그래서 한국 회사를 배신 때린 거고, 그리고 또 그거 미국에 와서도 학군 최고 좋은 곳에 강남 8학군처럼 최고 좋은 학군에 보내면서 아이를, 본인이 한국에 특목고 나왔던 것처럼 아이를 이제 무한 레이스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아이가 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왜냐면 학군 10점 만점에 10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공부는 되게 다 잘합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물어보면 술술 나와요. 술술 나옵니다. 뭐 수학 공식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제 정서가 엉망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깊은 열등감과 불안증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요즘 굉장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녀의 그런 어떤 깊은 중독적인 패턴, 뭐 게임 중독이라든가 미디어 중독 같은 깊은 중독적인 패턴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깊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자녀가 동성애적인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이제 딱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그렇게 깊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빠졌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아빠가 특목고를 나왔다는 자부심에 자녀를 또 특목고 같은 데 보내가지고 이제 학군 만점인 곳에 보내서 이 대학 들어가기 위한 무한 경쟁을 시키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아내도 이제 그런 자녀를 서포트하고, 또 남편이 또 지금 미국에서 살아남겠다고 또 저 같은 사람 집에 초대했는데 또 그 초대에 응해가지고 또 이렇게 몸이 아픈 아내를 또 돌려가면서 또 손님 접대를 하고, 이건 정말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느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가정을 지켜야겠다. 이 사람과 너무 많은 대화를 하면 안 되겠다. 너무 많은 조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의 필터에 이 사람이 이제 조금 걸러지려고 합니다. 저 처음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을 방문해 보니까 너무 유교적으로 바깥일 위주로 사는 남자고, 또 자녀도 특목고 같은 학군 좋은 데서 계속 레이스를 시키니까 이거 굉장한 심각한 가정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미국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자, 이제 그분의 회사 생활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분의 회사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다녔던 그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한국 대기업의 닌자로서 미국 실리콘밸리 대기업의 정보를 컬렉션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어떤 닌자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 연구핏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미국 회사에 그걸 인터뷰에 이용해서 인터뷰를 패스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니고 있는 그 회사는 미국에서 굉장히 널널하기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일단 회사는 잘 들어갔어요. 그 닌자로서의 그 촉을 이용해서 인터뷰 정보를 얻어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이 회사는 잘 들어갔어요. 일단 그거는 인정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이 회사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닌자로서 이제 닌자적인 어떤 능력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에 인터뷰 정보에 필요한 것들을 잘 컬렉션한 거는 장점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오갈 데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를 제가 예상해 봅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사람의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듣고 한번 본인에게 한번 본인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고, 자,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미국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9 to 5예요. 아침 9시 출근,
저녁 5시 퇴근이 대부분의 어떤 그런 거고, 저는 이제 그 정도 일도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좀 직급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지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9 to 5도 아니고 더 널널하게 살아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지금 녹음을 하는 지금 시점도 제가 지금 제 핸드폰 시계를 보니까 아침 10시 23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 평일이에요. 금요일 평일에 아침 9시 죄송합니다. 아침 10시 23분에 이 어딘가를 갈 수 있는 이런 여유, 그러니까 회사에 그만큼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미국 직장의 특징인데, 그 한국분은 한국 회사 다니던 습성대로 맨날 야근하고 맨날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자, 미국 회사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업무를 주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 사람이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는 어떤 습성대로 미국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고가 따가지고 승진하고 보너스 받고 이거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지금 와이프가 저렇게 아픈데, 와이프 몸이 퉁퉁 부어있는데 지금 한국 대기업처럼 와가지고 맨날 야근하고 죽도록 일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회사에서. 안타깝죠. 저도 그 회사를 다녀봤지만 그 회사의 일상적인 어떤 삶은 뭐 아침 한 10시에서 11시쯤에 출근했다가 오후 한 4시쯤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회사고, 굉장히 널널한 회사예요. 특허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 설계 중심적으로 일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막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특허로 만들고 설계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제 생산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대만이나 한국의 대기업에다가 하청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을 팔아먹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널널한 회사란 말이에요. 이 널널한 회사에서 밤에 그렇게 야근한다는 게 일단 저는 믿겨지지 않고,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고 있냐면, 자, 그게 바로 특목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이 특목고에 가면은 이게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키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굉장한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특목고에 보내지만, 물론 특목고의 장점이 그거 있는 거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특목고 친구들 많이 있고, 한국에 특목고 나온 친구들 많이 있고, 특목고 나오면 공부 잘하게 되고 대학 가려고 하는 그 한국 수능 점수 잘 보게 되는 트렌드가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특목고 나온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은 뭐냐면, 거기서 노예근성을 배운다는 거예요. 노예근성이란 건 뭐냐면, 자, 지금 한국은 노예제가 끝났죠. 조선의 노예제가 끝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노예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이 중세의 노예제가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노비들은 늘 뭔가 이 위에 상전들이 이렇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잠시도 쉴 수 없어요. 잠시도 쉬는 꼴을 못 보겠죠. 이 양반들이 쉬는 꼴을 못 보겠죠. 그래서 계속 일을 시키겠죠. 마당쇠야, 가서 오늘 밭을 갈아라 했겠죠. 밭 다 갈면은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오, 밭을 다 갈았으니 이제 마당쇠야, 마당을 쓸어라 하겠죠. 마당을 다 쓰면 또 잠시도 쉬지 못하게 이제 우물에 가서 물 좀 길러와라 하겠죠.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면 이제 좀 빨래 좀 해라 하겠죠. 그렇게 끝도 없이 일만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일을 잘 못하면 이제 다른 노비랑 막 비교하면서, 야, 마당새야, 너 돌쇠는 저렇게 마당을 잘 청소를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계속 고난의 생활을 하겠죠. 자, 이게 바로 특목고예요. 아시겠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 채 누군가와 비교당하면서 끝도 없이 쉬지 않고 이 일만 하는 그런 삶, 이런 노예 같은 삶 있잖아요. 특목고가 이런 삶의 방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미국에 널널하기로 소문난 미국 대기업에 입사를 해놓고도 맨날 야근하면서 살고, 와이프는 몸이 퉁퉁 부어있고, 애들은 그 학군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 무한 경쟁을 똑같이 겪으면서 이 밑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아주 삐뚤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은 자기 자녀가 미국에서 학군 10점 만점에 10점 갔다고 뿌듯해하고, 내 인생은 평안하다, 나는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조만간 미국 회사에서 도태될 걸로 봅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근데 특목고 나온 근성으로 진짜 막 밤 12시까지 막 일하고 새벽 2시까지 막 해가지고 미국 직원보다 뭐 예를 들면 뭐 아웃풋을 뭐 2배 3배 이상 내서 뭐 살아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엔 저러다간 와이프가 먼저 나가 떨어지고, 와이프가 나가 떨어지면 본인도 못 버텨요. 애들도 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본인도 저 회사 못 다녀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데, 저렇게 이제 특목고 나와서 특목고 스타일로 미국 대기업, 널널한 미국 대기업 와서도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요즘 일하고 있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사실 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 업무를 한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옆팀 팀장님이 저한테 새로 제가 설계할 컴퓨터 칩에 성능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능을 물어보면서 이제 지난 몇 해 동안 이 비슷한 컴퓨터 칩이 성능이 어땠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 컴퓨터 칩의 파트 넘버를 주시는 거야. 파트 넘버를 그 회사 채팅 메신저로 보내주면서 이 파트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성능이 어땠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 넘버를 그 회사 파트 넘버 공유 그 서치 시스템에 검색해 보니까 그 파트 넘버 하나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제품의 뭐랄까 베리언트가 500개가 넘더라고요. 500개. 그러면 500개 하나하나, 뭐 물론 제가 클릭하면 돼요. 500개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 성능 뭐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500번 클릭하고 내 눈이 얼마나 아파. 그쵸? 눈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시키면 되겠죠? 야, 인공지능아, 지금 내가 이 파트 넘버 줄 테니까 이 회사 정보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이 파트 다 찾아줘 하면 500개를 인공지능이 다 클릭해가지고 1번 제품은 성능 몇, 2번 제품은 성능 몇,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차트로 한 방에 한 30초 만에 보여주겠죠. 그쵸? 이렇게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 어떻게 일하냐고요? 그래서 하청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뿅 하고 제가 30초 만에 이런 일을 하지만, 자, 인공지능이 없던 인공지능을 지금처럼 사용하지 않던 글쎄요, 한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0년 전에 미국 회사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10년 전에 미국 회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거가 없던 시절이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10년 전에 다니던 미국 회사에 하청업체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디 있는 회사냐면은 대만이나 뭐 한국에 있는 회사죠.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그때도 기억이 납니다. 옆팀 팀장님이 저한테 파트 넘버 주고, 야, 이거 좀 성능 좀 검색해줘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 하청업체가 있어요. 하청업체한테 그대로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저희 하청업체 사람들한테, 그 하청업체가 저희 회사의 그 정보 시스템에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하청의 본질이니까. 하청이니까 내부에서 제가 제 밑에 사람처럼 일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하청업체가 있어요. 잡무를 전문을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그거 보내요. 그래서 이거 좀 찾아줘 하면 그 사람들이 뭐 500개 정보를 서치를 해야 되면 그냥 500개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500개가 아니라 그 파트 넘버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500개를 하나하나 마우스로 클릭해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차트로 딱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퇴근하기 전에 그 이메일 그 사람한테 하나 딱 보내면 돼요. 이 파트 넘버 전부 조사해 주세요 하고 보내면은 그 하청업체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대만이나 한국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저의 이제 업무 의뢰를 받고 이제 제가 퇴근해서 자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이제 저희 회사 정보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제 막 마우스 클릭 500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10년 전에 요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럼 저는 뭘 하면 되냐면 비즈니스 의사 결정만 하면 되는 거죠. 엔지니어링적인 중요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노가다는 하청업체가 다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겼잖아요.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가 10년 전에 그렇게 부렸던 그 한국 하청업체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요. 제가 10년 전에 부렸던 한국 하청업체 사람들은 글쎄요, 뭐 잡일시키는 사람들이니까 평균 학벌이 전문대 정도 나온 사람이었거든. 전문대 정도나 아니면 약간 대졸 정도 나온 사람이었는데, 자,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은 한국의 명문대 나온 사람들의 지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하는 속도는 그 사람보다 한 100배는 빨라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항상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엔지니어링적인 중요한 결정을 하고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일하고 노가다는 다 외부 하청하고 특히 아시아로 다 하청을 해버리죠. 그런 삶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미국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거 그런 게 오게 되면서 미국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살고 있고, 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노가다가 필요하면은 예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시아에 하청을 했어요. 아시아에 왜 하청을 하냐면 아시아 사람들이 인건비가 싸니까요. 그러면서도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은 하청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매출이 떨어지겠죠. 인공지능한테도 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런 노가다 능력이. 이해 가셨나요? 요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미국은 예전에는 인공지능 시대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노가다는 하청.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노가다는 인공지능. 미국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항상 인재 양성을 할 때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특목고 학벌주의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뭘로 만드냐면은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땐 한국에서 특목고 나오고 이렇게 뭐랄까 명문대 나온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면 딱 좋은 그런 프로필을 딱 갖게 돼요. 일 빨리 하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뭔가 암기한 거 잘하고 단순 반복하는 일 되게 빨리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예인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이제 미국에서 만든 인공지능에게 모든 부분에서 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특목고 시스템은 노예를 양성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쓸모없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아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알겠죠? 제가 아들을 키울 때는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는 그를 트레이닝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엄마들이 하는 학원 같은 시스템은 정말 나쁜 겁니다. 학원이 왜 나쁜지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 엄마들이 보내잖아요. 뭐 수학학원, 과학학원. 그런 거는 이제 노예를 양성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한국 엄마들이 보내는 특목고,
노예를 양성하는 전문 학교입니다. 노예 양성소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절대 보내면 안 돼요. 그럼 전 아들과 뭘 하냐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걸 합니다. 자, 저는 아들에게 뭐를 암기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뭐를 막 주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아들과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 뭐냐면 아들과 저희 뒷마당에 가서 곤충 잡는 거. 왜냐면 아들이 곤충을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들과 곤충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냇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저희 집 뒷마당에 어항이 큰 거 있는데 어항에다가 물고기 한 20마리 저희가 잡은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 20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을 스스로 느끼고 아이에게 그거를 이제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집 앞마당에 오크트리가 있어요. 그 오크트리라는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 도토리가 열리죠. 근데 도토리 옆에 작은 열매가 생기는데 도토리처럼 안 생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그게 뭐 자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도토리 나무에 자두가 열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들과 그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숨어서 도토리 나무에 열린 그 자두처럼 생긴 열매를 매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벌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꾸 뭔가 먹이를 넣어주는 장면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저희가 관찰 결과를 토론을 해봤어요. 그래서 토론했는데 뭔가 어떤 그런 벌이 자꾸 그 도토리 나무 옆에 생긴 열매에다가 자꾸 어떤 뭔가를 넣어주길래 저희가 그 아들이랑 그 도토리 나무 옆에 있는 도토리 열매 옆에 열린 자두를 칼로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자두가 아니라 혹이더라고요. 혹. 그래서 이 벌이 뭘까 저희가 백과사전 찾아보고 그랬더니 그게 혹벌인 거. 혹벌. 그래서 혹벌이 어떻게 알을 낳냐면 혹벌이 도토리 나무 줄기에다가 알을 낳아요. 기생충이죠. 그럼 그 기생충 혹벌 애벌레가 혹을 만들고 그 혹을 만든 곳 안에서 양분과 수분을 빨아먹으면서 애벌레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끔 어미 혹벌이 와서 그걸 돌봐주는 거예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자연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저는 이 기생식물과 숙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지식을 저는 줍니다. 학원 보내면 안 돼요. 학원 보내면 이걸 암기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서플라이 체인은 어떻고 자연은 어떻고 기생이란 뭔가 이거 막 또 대학 가려고 또 수능 문제 맞추려고 그거를 암기식으로 하면은 이게 바로 노예예요. 아시겠죠? 제가 왜 아들에게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지 알겠죠? 자녀가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은 그 학벌 추구하지 마시고요. 명문 고등학교 뭐 특목고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러시면 돼요. 제가 이거 어떻게 배웠는지 알아요? 미국 대기업 다니다 보면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유태인들과 잘 나가는 백인들 많이 알게 되죠. 유태인들과 백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에요. 유태인들과 백인들은 자녀를 절대 특목고 같은 데 보내지 않아요. 아버지가 옆에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아버지의 통찰력을 물려주지 특목고에서 로봇처럼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제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알아들으셨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